안녕하세요. 그러면 죽음에 이어서 지금은 이번엔 제목이 갈등과 이슬람 포비아의 형성이거든요. 이제 이슬람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이제 이슬람의 죽음이 이제 결국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것은 이제 자살, 폭탄, 테러나 또 이슬람과 죽음의 현대적 의미잖아요.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구와 이슬람 세계 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갈등과 적이감 이런 것이 이제 자살, 폭탄, 테러, 오늘의 죽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앞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또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제 알카에다나 IS 같은 걸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 1200년 동안 지배 피지배의 트라우마 거기서 형성된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포비아가 무슨 뜻일까요? 이슬람 포비아는 우리말로 하면 이슬람 공포증, 이슬람 혐오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유럽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는 우리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서구는 이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이슬람 세계는 1%의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서 서구의 빳빳하게 고개를 내밀면서 이렇게 저항하는가. 큰형님한테 순응하면 서로가 좋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이제 돌발적 행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노란 화살표가 이제 메카에서 출발한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하는 게 한 650년 전후입니다. 저게 그러면 이제 이슬람으로 제국을 만들고 나서 세력을 확대시키는 그렇습니다. 과정이죠. 예, 이제 650년부터는 이제 확장해 나가죠. 사산족 페르시아와 소위 말하면 동로마 제국이 300년 전쟁하면서 이슬람 정권이 두 제국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이제는 이슬람 정권에 범접할 강대국은 지구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상륙에서 리비아, 튀니시아, 알제리, 모로코를 석군하고 아프리카 전체, 북아프리카 전체를 석군하는데 50년이 채 안 걸립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서쪽에 대서양, 오른쪽에 지중해, 남쪽은 사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톡 튀어나와 있는 저 해협, 저게 지브롤타 해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해협을 따라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으로 들어갑니다. 저게 711년입니다. 711년. 예, 뭐 통일신라 초기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보이는 게 파란 게 지금 전부 다 땅이고 지브롤타 해협이 저쪽 끝에 있네요. 노랗게 표현된 노랗게 예. 표현된 예. 저기가 지브롤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중해를 굉장히 돌아서 진출했네요. 이 지중해를 쭉 이렇게. 아니죠. 지중해 지중해, 남부 지중해 남부 지중해 지중해. 지중해를 따져 지중해 저기 남부. 파란 게 땅입니다. 아프리- 바다가 예. 바다가 아니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아프리카 북부에서. 예. 예.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하고 20년 만에 732년에 프랑스 파리까지 갑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는 이슬람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프랑코 왕국의 군주가 샤를 마르텔이 북상하는 이슬람 군대를 막아서 바로 파리 교회인 뚜르와 뿌아띠에서 대결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이슬람 군대를 막아내는데 기적적으로 성공합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았던 대쾌거죠. 그래서 유럽 10대 전사에는 뚜르와 뿌아띠의 전투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여기서 뭐 수많은 작품도 이제 나왔죠. 저는 근데 네. 저 전투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들어와 보았지.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저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 대제나 샤를마뉴라고 그렇죠.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사실은. 네. 근데 저 사람이 저 전투에 이기고 나서 교황에게 처음으로 게르만족으로는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네, 되는데 네. 저는 그 파리 근처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싸웠는가. 왜냐하면 저 막강한 군대를 그 게르만족들이 사실은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사실 네. 스페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서고트족인가 동고트족인가 뭐 이 고트족들이 들어와 있었을 거라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막강한 군대를 야 어떻게 결전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막았는가 참 그게 궁금하네요. 저게. 예.
그 당시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고요. 이제 이슬람 군대가 분열돼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미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더운 지방에서 왔잖아요. 이제 스페인까지 다 차지했는데 파리 북쪽에는 큰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비옥한 땅을 다 차지해서 결국 이제 조금 이제 전선이 이제 분열돼 있었고 이제 유럽은 저게 막히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되니까 이제 마지노선을 친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 전선에서 일단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베리아 반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800년 가까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1492년 91년. 92년입니다. 1492년 92년이니까. 예,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리콘키스타를 통해서 스페인을 되찾을 때까지 그게 이제 1월이고 그해 8월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711년부터 이제 1492년까지 뭐 여러분 알함브라 궁전 안 보면 스페인 갔다 오나만 하잖아요. 그게 이제 1492년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781년 이제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가 200년에서 23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엑상프라빈스, 아비뇽, 마르세유, 니스, 모나코가 200년 가까이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왕국은 건설하지 않았지만 그다음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가 정확하게 231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저기 이제 1453년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서 무너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동부 전선이 뚫리죠. 그렇죠. 그리스, 몬테니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루마니아 일부가 이슬람화됩니다. 몇 년간요? 400년 이상요. 그 계속 북상에서 헝가리 일부를 이슬람하면서 1683년 비엔나까지 갑니다. 비엔나가 세 차례 공격당합니다.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심장부인 비엔나가 세 차례 공격당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비엔나가 무너지면 스칸디나비아 북쪽까지 이슬람 천지입니다. 뭐 그러나 이게 워낙 비엔나가 난공불락의 공성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서 이제 살아냅니다. 그때 마침 이제 폴란드에서 원병이 나서 살아나고 뭐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말 다 잡아먹고 일부 뭐 이제 인육까지 먹으면서 끝까지 버티죠. 그 고통 속에 폴란드 원병이 와서 날씨도 추워지니까 오스만 제국이 철수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교도들이 이제 철수하면서 죽다가 살은 거잖아요. 그 성문을 열고 적들이 남겨놨던 전리품을 다 수거합니다. 무기는 가져가고 먹을 건 좀 남겨뒀겠죠. 거기 보니까 웬 자루에 염소똥 같은 게 가득가득 있는 겁니다. 거기 급이 온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새 그걸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밤다 잠도 안 자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먹을 거는 없고 그걸 이제 입수했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갈아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없잖아요. 맛도 없고 잠도 안 하고. 잠도 안 하고 뭐 약간의 강장 각성 효과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먹을 게 없어 갈아 먹으니까 거기서 설탕 좀 넣고 밀크 좀 넣어서 먹으니까 먹을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즐기고 있는 비엔나 커피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엔나 커피가 있구나. 그부터 이제 아르메니아 상인들이 그걸 해서 유럽의 카페 문화가 이제 형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비엔나 전투가. 그래서 이제 보급이 원활하면서 이제 밀가루가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화덕에 빵을 구워서 먹잖아요. 정말 죽었던 동료들 생각하고 정말 그런 이제 처절한 뭐 그 속에서 이제 빵을 구워서 먹는데 아니 그 이교도들이 그 깃발에다가 초성달 별 그려놓고 알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죽기 살기로 괴롭혔는데 그게 빵이 먹힙니까? 그래서 그걸 빵을 초성달로 만들어서 동료들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빵을 삼키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즐기는 크루아상입니다. 크루아상이 초생달이잖아요. 근데 음식사에서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저 전투는 유럽에게는 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전투죠. 그래서 1683년이라는 것은 이슬람에게는 정복의 극점이었겠죠. 유럽에게는 공포의 극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브롤터 해협이 뚫리는 711년부터 비엔나가 공격당하는 1683년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뭐 레판토 해전 같은 지중해에서 부분적 뭐 승리는 있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세 서슬퍼런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지배당하고 전쟁과 위협의 공포에 떨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서구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증, 이슬람 공포증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 속에 녹아있는 DNA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가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적으로 우리가 단 한 번의 불편한 응어리를 갖고 있지 않았던 한국이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달라야 대한 역사 공부의 기본입니다. 제국이 망해도 100년 간다 그러잖아요. 저 1683부터 한 100년은 치열한 냉전 시기입니다.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1683은 아시다시피 스페인과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 식민 경영하고 영국이 이제 그 무굴 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식민 지배하고 프랑스가 이제 아프리카 서부와 모로코, 알제리아, 튀니지를 다 점령하면서 무한의 인적 자원과 어떤 물적 약탈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경제 부흥을 이룰 때잖아요. 이 토대를 가지고 이제 서구와 이슬람 세계 힘의 강약이 뒤바뀝니다. 이제 서구가 이슬람 세계를 누르기 시작하죠. 빨간 화살표죠. 그 첫 번째 신호등이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서아시아사에서 1798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로부터 그 후 200년 가까이 모든 이슬람 세계가 단 한 지역의 예외 없이 서구의 지배를 다 받습니다. 동남아까지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지배받고 필리핀 남부 이슬람 술탄국 스페인 지배받고 당시 인도는 무굴 제국 이슬람 국가였잖아요. 인도 무굴 제국 영국 지배받고 모로코, 알제리, 이제 튀니시가 이제 프랑스 지배를 이제 받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1, 2차 양차 세계대전 전후로 탈식민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의 아랍을 공동체를 쓰던 나라가 22개 나라로 쪼개지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이제 독립하고 이란이 1926년 영국부터 독립하고 1948년 이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살아남은 유대인 64만 명을 데려다가 1948년 팔레스타인 심장부에 이스라엘 건국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중동이 모습을 갖추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1000년 가까이 이교도로부터 지배당하고 모욕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던 유럽이 거꾸로 200년 가까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때 이게 신사적이고 국제법에 따라서 멋있게 지배했을까요? 거의 약탈, 고문, 인종 청소, 민족 언어 말살이라는 것은 거의 표현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세마트 라틴 아메리카도 배웠지만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지역의 역사와 기억조차 철저히 가해자, 식민자, 강대국이 만들어 놓았던 논리와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유럽이 그러니까 세계의 모습을 나타낸 게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배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네요. 계몽주의 시작하면서 네, 계몽주의 그리고 중세라는 것이 저 기독교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사실 이슬람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화가 암흑기가 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걸 뭐 톨레도를 통해서 이제 이슬람 지식이 이제 피렌체와 시칠리아에 전해짐으로써 이제 유럽 르네상스가 했던 지적 원동력이 됐죠. 그거는 이슬람 문명이 이제 유럽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이건 뭐 우리 교과서도 실려 있으니까 뭐 지금은 거의 이제 상식화된 이제 얘기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과거사나 이런 민간인 학살도 이제 쭉 공부했지만 사실은 20세기 인류가 치욕적인 이제 학살은 3대 학살 사건입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600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고 1915년 이제 아르메니아 120만 아르메니아 학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알제리 대학살이 200만 학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홀로코스트는 기억하지만 이제 아르메니아 대학살 120만 200만 알제리 학살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만 해도 지금 세계 파워 국가로 좀 미국과 협력 체제 속에서 모든 언론과 또 월스트리트 금융과 할리우드의 문화와 또 하버드 예일의 아카데미를 장악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권에서 이제 홀로코스트를 세계의 아픔으로 이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우리는 아르메니아 학살과 200만 프랑스인에 의한 200만 알제리 학살도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 가진 자, 지배자, 가해자가 만들어놨던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고 이 점에서 이제 지금 이 시간 와서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이스람 국가는 주어진 현실을 수긍하고 천년간 자기네들이 무슬림으로 부렸던 사람으로부터 지금 무슬림 살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현실을 수긍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실리적 입장을 취하자. 이게 이슬람 주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10% 정도 일부는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비참하게 되었나. 그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전통 가치와 종교를 버리고 서구의 사악한 바이러스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구를 거부하고 사악한 바이러스를 없애고 우리가 원래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세의 화려했던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인 겁니다. 저희들이 한 10% 정도로 보는데 그걸 원리주의자 중에서 그런 말만 내까리지 말고 잘못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뭔 소리야? 그 행동을 옮긴 게 이제 알카에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카에다만 해도 제법 그때 자기를 괴롭혔던 자본주의 상징인 이제 뉴욕의 월스트리트 무역센터나 또 세상을 괴롭히던 국방성 펜타곤이나 그 이제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백악관의 타겟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알카에다만 해도 이슬람 세계에서 한 3%의 지지 기반으로 이걸 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테러 전쟁으로 알카에다가 이제 소멸됐지만 그 분노의 영원히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IS라고 하는 조직이 나타났지만 이제 그런 명분도 사라지니까 이거는 거의 양아치 조직으로 뭐 이슬람을 표면에 내세웠지만 불황아들이나 유럽에 소외받았던 계층 또 이라크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 어떤 복수심에 불타는 세력을 내세워서 이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툴로 이용했지만 이거는 이슬람권 지지율과 또 1%밖에 안 돼요. 더 빨리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제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도 이런 이제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잘 알아야 그 테러 조직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건가는 적합한 방향도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역사를 이제 정리해 보았던 겁니다. 예. 군사학적 좀 뭐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 예전에 저 이슬람군을 이렇게 그 가톨릭 진영에서 이렇게 패퇴할 수 없었던 뭐 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뭐 전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요즘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것들이 좀 약간씩 있잖아요. 사실은 뭐 가령 기마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무기의 체계라든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과학기술력이 이슬람이 훨씬 더 셌다. 그 당시에 그죠. 뭐 망원경도 있었고 그죠. 무슨 뭐 측정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계산해가지고 군사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고 당시에 근데 가톨릭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칼밖에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좀 원시적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과학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10세기 이후고요. 이제 이슬람 초기 정복 때는 아직 뭐 과학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그때는 낙타 전쟁입니다. 낙타 전쟁. 그때는 이제 이게 뭐 유럽이나 이런 거는 다 보병이잖아요. 이제 칼에다가 방패 있는데 그다음에 온 무장 한 무리 쓰고 이제 방패 칼 들고 있는 건데 낙타라는 게 이제 2.5m 정도 높이 되잖아요. 그 아랍은 단복 낙타니까 단복 낙타 위에 안장터고 거기에 이제 병사가 올리면 일단 그 밑에서는
그냥 점프해서 찍어도 닿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낙타가 또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거든. 이제 하얀 물의 먼지를 날리면서 그 낙타 군대가 오면은 그 순간에 다 이제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이제 이게 오금이 저려서 전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기세등등하게 이제 오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란 전쟁 거의 해보지도 못했고 초기 정복 과정에서는 거의 낙타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깃발 꽂은 게 이제 다 됐는데 그 이제 전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제 3분 통치를 하거든요. 기존 이제 이전의 통치 방법은 완전히 3분 통치인데 정복한 지역의 그 왕이나 토우 세력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다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 정부에 예속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이제 군권을 내놓는 조건으로 그 토착 토우 세력의 군화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것만 관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군사령관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조세진흥원을 파견하고 또 두 사람이 결탁하는 것을 이제 감시하는 감독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3분 통치입니다. 세 사람이 가지고 통치하니까 기독권도 자기는 이제 3대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가 아니 그쪽에서 자기 인정받고 100을 가지고 있던 것을 80만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슬람의 통치 성공입니다. 메카에서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세 대륙을 어떻게 석권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슬람과 결탁해서 이제 토착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도 기득권이 유지되니까 한번 이슬람화된 지역은 사실 그게 쉽게 안 바뀌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통치의 어떤 새로운 기법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 알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구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갈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전쟁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잘못된 거고 관점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요. 이게 9차례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한 250년 동안에. 근데 성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전쟁은 1차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8차 전쟁은 기독교 세계 내에서의 약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역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묘사하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약탈과 침략을 가져왔던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군전을 영어로 우리가 크루세이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1차 정도였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한 650년 경부터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1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순례가 방해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데 다만 그때 이제 셀쭉 터키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약간의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조건을 가했어요. 그 당시는 혼란 시기니까 그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는데 셀쭉 터키가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제 그걸 이제 교황청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거지 실제로 순례가 방해되거나 제한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지배하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8차례 정도는 이제 기독교였는데 그것도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동로마 기독교였죠. 이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1054년 동서로마가 공식적으로 결별합니다. 그 동로마가 오늘의 이제 그리스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로마 교회는 이미 이단입니다. 그래서 약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건 한 번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동서교회 지역 사이에서 유린 전쟁이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예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1204년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거는 십자군 전쟁 중에 가장 이제 치욕적인 거고. 저게 콘스탄티노플 공격한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에서 그 당시 동로마 교회의 심장부였던 성 소피아 성당이 약탈당하죠.
모든 이제 저 성화나 성물이 약탈당해서 그게 녹여서 금으로 가져가고 그 수녀들을 급탈하고 저는 그래서 뭐 중동사를 공부하면서 1204년 4차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인류 문명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 약탈의 하나였다. 바로 그 성스야 소피아성의 수녀들을 급탈하면서 그걸 매춘굴로 바꿉니다. 한 종교의 성지를 하나의 종교 이름으로 이렇게 야만이 약탈해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오늘날 유럽 문명의 정신의 뿌리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명분에도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 문명적 범죄다. 이렇게 이제 그게 1204년 사실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저거를 제가 예전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저렇게 콘스탄티노플을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배를 뭐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배를 저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하고 이쪽에 상인들이 만들어 준다는 그 술책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당시에 이 물건을 파는데 동로마 제국하고 이렇게 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주는 대신 콘스탄티노플을 한번 혼내줘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약 조건을 냈다는 뭐 그런 책을 제가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게 이제 서로 베네치아와 이제 제노아 상인들이 사실 농간이었죠. 농간이었는데 저 사실 1204년 콘스탄티노플 점령이 사실은 그 뒤에 한 250년 더 버티다가 1453년 공식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오스만 터키에 함락되고 망하지만은 4차 십자군 전쟁 때 이미 비잔틴 제국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1453년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그의 뭐 패망이 눈앞에 있었죠.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제 11세 마지막 황제가 이제 결사항전을 할 때 이제 로마 가톨릭 쪽에서 십자군 원병을 제의하죠. 멍하니 가니까 같은 기독교로서 그때 콘스탄틴 11세가 그걸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그때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이제 인정할 것, 복속해 들어올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교를 버리고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 근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원병을 보내주겠다 했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이교도의 터번 앞에 무릎을 꿇을지언정 로마 가톨릭의 제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결사항전하면서 패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1204년의 십자군 전쟁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이교도 밑에서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제 현명한 왕이네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맨날 정복자 가해자 역사만 있잖아요. 이제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정복사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이거 마지막 저항 모습도 우리가 역사에 부각해야 되는데 그 술탄 메메드 2세가 성벽을 부수고 콘스탄티노플 순항으로 진입했을 때 맨 먼저 이제 콘스탄티누스 11세의 황제의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생포하든지 그래야 승리가 종결되는데 못 찾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신은 행방불명입니다. 그 황제가 제가 보기에는 성위에서 최전선에 앞장섰던 것 같고 중간에 전사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그 황제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었습니다. 내 황제의 시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과 황제가 혼연일치가 돼서 지금도 시신을 못 찾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이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던 거죠. 그 보면 그때는 이제 오스만 터키가 로만 가톨릭보다 훨씬 더 우화적이고 그때 그 시민들이 그리스 시민들이 다 오스만 제국의 시민이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터키 사람들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콘스탄티노플에 그리스 정교가 있고 그리스 정교의 총본산이 아테네로 가지 않고 지금도 총본산이 콘스탄티노플인 이스탄불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500년 오스만 터키 속 아래 그리스 정교가 훨씬 보호받고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이게 대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라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군 전에서 이제 살라딘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지 않는데 그래서 88년 이제 사실 1099년에 1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침공해 와서 이제 십자군 군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륙합니다. 유대인과 무슬림들이었죠. 사실 임산부까지 확인 도륙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제 88년간 지배하다가 이제 1100 이제 한 88년 이후에 살라딘이 3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죠. 그렇죠. 오히려 빼앗습니다. 원래 이슬람 땅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다시 차지하는 거죠. 그때 1차 때 그 행했던 행위를 너무나 아니까 그 당시 성 안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목숨을 포기한 거죠.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불타 죽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살라딘이 들어가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주죠. 세금을 내고 우리 시민으로 성 안에 머물러 살든지 그동안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일정한 보유세를 내고 재산을 갖고 떠나라 하면서 성문 내기를 다 열어주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다가도 결국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서 재산을 안 뺏기는 것만도 다행이죠. 보유세를 내고 재산을 갖고 다 성 안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유명한 일화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성 안에서 도륙을 피하려고 피비린내를 피하려고 우리를 바깥으로 빼내서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갈 거다 생각하면서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머뭇하고 가는데 저 지평선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갔는데도 아무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되돌아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일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안정이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유명한 영국의 이제 사자 시망 리처드가 이제 공격해 오잖아요. 살라딘이 이제 성 안에서 내리다 보니까 적장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오랫동안 지쳐가지고 신발도 다 떨어져서 거의 맨발에 누더기 옷을 입고 보병으로 싸우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 살라딘이 이제 총에 아끼던 백마 두 필에다가 의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야 적장이 그 꼴이 뭐냐 모습을 갖춰서 전쟁이라도 해야지. 이게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유럽 역사에서 살라딘이 성인으로 추대받는 거지 이슬람 역사에서 살라딘은 one of them입니다. 그 많은 장군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제의의 감화를 받아서 이제 리차드와 이제 살라딘이 전쟁 없이 화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럽 역사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살라딘의 묘가 이제 오른쪽에 저기 살라딘의 묘인데요. 저게 어디 있습니까? 저게 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마이야 모스크 바깥에 있어요. 다마스커스에 있구나. 조금 전에 우리가 타지마할이나 이스마일의 묘나 티무르 묘당 봤잖아요. 뭐 세계적인 궁궐보다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살라딘 정도 되면 그 이상으로 너무나 멋있게 꾸밀 텐데 표식도 하나 없어요. 처음에 저거 찾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제 90년대 중반에 처음 저걸 그래도 살라딘 참배하러 갔는데 사람들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바라보는 살라딘과 유럽에서 바라보는 살라딘이 다른 거죠. 물론 살라딘은 이제 쿠르드족 출신이고요. 또 아유비 왕조를 만들었던 이제 술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슬람 장군은 점령지의 아녀자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불문율이었고 이제 군사령관에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될 한 장군이지 이게 대단히 성인의 위치에 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두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를 지금 가기 힘들죠. 지금 시리아 내전이니까 지금은 상당히 가기가 좀 힘들죠. 그죠? 네. 전쟁 중에 혹시 뭐 부서지고 그런 건 없는가 모르겠네요. 부셔진 것 같아요. 뭐 저기는 뭐 시리아, 저기는 약간 떨어졌습니까? 다마스커스는 뭐 서로가 보호하는 지역이니까 저게 우마이야 모스크라고 이제 그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바로 우마이야 모스크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관리를 해놓고 간판도 제법 크게 붙여놨는데 그 옛날에는 간판도 잘 안 붙여놨어요. 아까 그 사자왕 리처드 이야기하시길래 네. 제가 그 십자군 그때 읽은 책 보면 1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저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야 저 흑해를 건너가지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처음에 보니까 십자군들이 몰려오는데 거짓대가 오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쟤네 그 십자군들이 가면서 거지처럼 해가 다니니까 이 머무는 마을마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군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파괴하면서 다니니까 이 약탈자인 거예요. 사실은. 막 그다음에 정예 군사가 오는 게 아니라 교황이 한마디 해가지고 감명받은 뭐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러니까 완전 거지 집단인 거예요. 완전 막 이게 그래가지고 볼만했다 그러더라고.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보급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군의 기본은 지나가면서 보급품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그냥 침략과 약탈 전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그 사람들 끌어모기 위해서 성지를 탈환하자는 그는 그 교황과 베네치아나의 상인들이 농간이었고 실제로 이제 불황하나 뭐 깡패나 거지들이나 심지어 나중에 어린 소년 소녀까지 동원하잖아요. 소년 십자군도 보내거든요. 10대짜리를 해서 그냥 이제 약탈에 동원했던 하나인데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종교적인 가장 비현실적인 전쟁인데 이걸 이제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이제 유럽 역사에서 이걸 포장해 놨으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이제 정말 의의가 일이었고요. 없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저는 카톨릭이 아니고 교수님도 카톨릭 아니고 카톨릭 아니시죠? 카톨릭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성지 아직도 성전입니까? 성지 순례인데 성스럽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 제 인상은 정말 오늘 너무나 십자군 전쟁과 중세 유럽에 대한 역사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전 그러니까 이쪽이 아랍 쪽이 나쁜 녀석인 거예요. 그 쳐들어왔어. 그래서 그 탈환하고 복제하고 그리고 뭐 기독교를 다시 세우고 오만 미사 여구는 다 있는 그런 전쟁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중동 쪽에서의 목표 이유보다는 유럽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 제가 볼 그런 때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면이 많아요. 십자군 전쟁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되고 나서 황제권과 교황권이 투쟁을 하거든요. 대립하거든요. 이 황제권과 교황권의 싸움에서 교황이 이 일부 승소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이 위에 올라가면서 이 내부에 있던 각 지역에 있는 영주나 영지들을 이렇게 보낸 거 뭐 이런 과정 좀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좀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황제권과 이 교황권의 싸움에서 교황이 일부 승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자기 이제 군의와 어떤 지배 영역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부가 사실 콘스탄티노플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동로마. 왜냐하면 서로마는 이미 멸망한 이제 이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황청이 사실은 이제 동로마의 그 종교나 영향권을 확보해야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목표는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054년에 동서로마가 공식적으로 결별하면서 이단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충분히 약탈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동서로마가 결별하는 것은 결국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콘 논쟁이었잖아요. 이제 성화와 성물을 이제 종교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걸 우상 숭배라고 주장하는 동로마 교회가 첨예하게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분리되니까 이제 비잔틴 제국의 그 부를 노리는 이제 중요한 약탈 전쟁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 됐던 거는 이제 분명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는 이슬람 지역을 공격하는 거나 이제 동로마 제국을 이제 공격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이단이니까. 아니 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황제가 저 동로마 제국을 도움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되고 오스만 터키가 이제 장악했지만 아까 우리가 살라딘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슬람 쪽에서 이제 리샤드 성왕과 그런 이제 관용을 베풀어서 유럽 역사에서 그렇게 좋게 기록하는 거지만 그때 그리스 정교들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도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그리스 정교가 그 밀레트라고 하는 유대 개토처럼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또 강력한 유대 집단이 지금 또 콘스탄티노플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이제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 그 이제 갈라타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유대인 개토 지역이거든요. 이제 1492년 이제 스페인의 리콘케스타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면서 유대인과 무어족들, 무슬림들이 박해당하거나 추방당하잖아요. 이제 무어족들은 모로코나 북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 이제 흡수됐지만 유대인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갈 데 없는 유대인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받아줍니다. 이게 다 콘스탄티노플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두뇌가 사실 오스만 제국을 번성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유대인 개토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죠. 근데 언제부터 다시 이스탄불로 불렸죠? 그러니까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빼앗으면서 이제 이걸 이제 이스탄불로 바꾼 거죠.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이름이고 이스탄불은 이제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름이 되니까. 근데 그 갈라타 지역에 있는 이제 유대인 상권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유대인 저 성전 시나고그도 지금 다 있어요. 이스탄불에. 지금은 라마단 기간인데요. 지금 아마 이스탄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라마단 합니다. 뭐 처음에 제가 필드워크 하면서 아니 당신네들은 사순절 따로 있고 단식일 따로 있는데 왜 이교도 단식을 하느냐. 처음에 질문을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아주 한 방 먹이는 답변을 합니다. 아니 나의 고객의 99%가 무슬림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저렇게 절절하게 고통스럽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 혼자 배불리 먹고 한다는 것은 이 고객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는 유대 커뮤니티 거의 대부분 단식합니다. 그리고 단식이 끝나면 이슬람은 대축제를 부리잖아요. 축제 때 유대인들이 다 이슬람과 함께 축제 다 즐깁니다. 그때 휴가 다 가고요. 물론 자기네들 축제 따로 있겠죠. 이게 이제 원래 공존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정말 유럽이 만들어 놓았던 서구와 이슬람의 갈등으로 만들어 이 구도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존과 화해의 전통이 훨씬 강하다. 이 메시지를 인류가 결국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그럼 그 시대의 일시적인 어떤 공존의 관행으로 끝났는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스탄불에서 오래 살아서 알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탄불 터키 최대 일간지가 휴리에트 신문이에요. 자유지. 한 300만 과 팔리는 제일 신문인데 이 사주가 유대인입니다. 창시자가. 두 번째 신문이 사바 모닝지인데요. 여기도 이제 사주가 유대인입니다. 모든 터키 국민들이 99%가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이 사주가 유대인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신문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주기 때문에 그 신문을 사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터키 10대 재벌 중에 3개가 유대계 재벌입니다. 전자회사 프로필로,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왁고, 그다음에 제조회사 알라르코 이 3개가 항상 10대 재벌에 들어가는데 여기 3개가 유대계 재벌이거든요.
근데 99% 이슬람 고객들이 다 그걸 알면서도 그 제품이 가장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쪽에서는 오랜 이제 공정과 화해의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부시가 이라크 전쟁하면서 이거는 제2의 십자군 전쟁이다. 이따위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역사에 대한 무지의 극치고 맞는 말이네요. 예. 침략 전쟁을 하겠다. 그럼 인문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뭐 자기 발언을 이제 취소하기는 했지만, 근데 지금도 서구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할 때 항상 뭐 십자군 전쟁을 이제 포장하잖아요. 근데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몰리에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저는 그 들으면서 그 이베리아 반도의 재정복 레콘키스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콜럼부스도 신대륙을 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스페인 세력들이 이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고 캐톨릭을 더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신대륙을 가는 경우도 아니 그게 원인도 이제 핑계였죠. 아니 어쨌든 핑계든 실제든 아니 실제는 어쨌든 그걸 핑계로 그걸 전제로 갔잖아요. 어쨌든 이제 가는데 그러고 나서 200년 뒤에 그 펠리페라든가 아니면은 이 까를로스라든가 그렇죠. 이런 왕들이 그 해놓은 정책이란 게 어떤 정책이냐면 이베리아 반도에 잘 살고 있던 무어인들 자손들과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상권을 잡고 있던 유대인이 쫓겨나니까 재정이 약화되니까 그렇죠. 신대륙에서 더 피를 뽑아가지고 자꾸 땡기다 보니까 신대륙의 불만이 커져가지고 결국 신대륙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서구 유럽의 지금 로마 캐톨릭의 문명권에 있어가지고의 가장 큰 특징 혹은 그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면요, 이 배척이에요 사실은. 융화라는 게 없어요. 뭐든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이슬람으로 가는 거죠. 또 이래가지고. 아니 모로코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쫓아내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다 쫓아내거든요. 그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그 스페인사를 보면서 야 얘들이 너무하구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머리가 없나 이런 생각이. 그때 유대인들 다 쫓아내면 나라의 경제가 확 주저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상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방금 이제 그 이순 선생님 이야기하신 그 외 이슬람의 방법들하고 보면 정말 반대가 되는. 대조적이네요.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보면 자기와 다른 생각, 가치를 받아들여서 융합하는 문명은 번성했고 어떤 순혈만 주장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무한의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지금 유럽에서 가장 별 볼일 없는 날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은 제국 통합의 정신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문명 번성하고 이제 어떤 자기의 종교적 문화적 이제 순혈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아마 메시지가 아닐까. 맞습니다. 문화 융합이 아주 중요하다. 네. 오늘 정리하시죠. 네, 정말 이슬람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았던 사실하고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논의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교과서도 반영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으로 가면서 이제 한쪽 시선만 봤는데 또 다른 시선을 보면서 뭐 이것이 절대자양보다 우리가 좀 균형 감각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팟캐스트 하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뵙죠.